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정말로 그 현물 ETF의 그 비트코인 승인 이후에 가장 큰 호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그럴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이게 그 가상자산 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보이냐면, 이제는 합법적인 그 테스트베드, 실험판, 모래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뛰어놀다가 쓰러지거나 엎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그 보호 장치를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실험 무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토큰의 발행뿐만 아니라 자금 모집이나 운영이나 이런 모든 거를 실험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금을 모으느냐인데, 바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오퍼를 해야 되는데, 실험판 위에서는 일단 시작을 하면서 부시드나 이런 사람들이 저거 괜찮은데 하면 누구나 쉽게 자금 투자를 한다거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놨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규제만큼은 지켜라. 고객 신원 확인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은 지켜라. 자유롭게 뛰놀되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은 니네들이 지키면서 좀 해달라는 거고, 이러한 걸 통해서 자유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거는 이건 모든 사업 유형에 풀어줬기 때문에 디파이래거나 다오래거나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모든 게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토큰 발행과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이 실험해보고 싶은 뭐 탈중앙 금융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1년 한 2년 이렇게 해보고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줬어요. 거기서 성공하면 그때는 정식 라이선스를 줄 테니까 이제 일반 기업들처럼 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즉 고객 신용 확인을 잘 안 한다거나 불법 세탁 자금을 하는데 그것에 등한시 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라는 게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종합평가인데, 자그마치 이 10개 사항에 대해서 일단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가상자산 기업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이게 가장 큰 호재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혁신 면제라는 자체가 미국이 그간의 규제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가상자산 업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더 힘차게 밀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IPO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종류의 운영까지 이건 전체적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특히 웹3 생태계를 지향하는 가상자산 업계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비트코인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20% 이상 급락이 된 상황이잖아요. 물론 하락은 이제 끝났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비트코인 이제 상승장은 끝났다라는 이 시각에 대해서. 네, 우선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에 최근에 단기 유동성이 엄청나게 쇼티지가 나면서 부족해지면서 초단기 금리가 발작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못하면 신용경색이 들이닥치면 금융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긴축도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단기 유동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레포 시장을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상설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도 저걸 발표했는데, 12월 1일서부터 긴축을 푼다고 선언한과 동시에 한 360억 달러인가 단기 자금을 레포 시장을 통해서 확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간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일단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험 자산이라는 것부터 먼저 처분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처분한 거예요. 다른 주식이나 채권보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스멀스멀 시장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혹한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위험 자산인 이 암호화폐에서부터 던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조정 장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 장세 일단 끝이 조금 보이는 거죠. 일단은 먼저 연준이 돌아섰으니까. 연준이 돌아섰다. 연준이 이제는 긴축을 안 하고 완화 쪽으로 가겠다라는 표시로 그다음에 시중에 단기 유동성 푸는 거를 보면서 시장이 이제 좀 안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런 건 남아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를 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은 남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의 특징이 자금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자금이 메이저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전형적인 알트 불장이 오는 그 초기 국면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시경제 흐름만 좋아진다면 그러니까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가고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큰 쇼크 없이 마무리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성장 서사, 그러니까는 내러티브는 그대로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그 통화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통화 완화 정책이나 재정 팽창 정책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돈의 유통량이 많아지면 그 대체 자산인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큰 흐름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미국의 재정적만 보더라도 미국 정부 부채가 GDP의 150%를 돌파했는데 즉 그 얘기는 달러는 약세로 갈 수뿐이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 투자자나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 같은 것도 지금 거시경제 흐름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구조적인 수요는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도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시즌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제 다시 요즘 뭐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좀 긴축을 뭐 끝내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그 FOMC 12월에서 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잖아요. 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죠? 당연하죠. 일반적으로는 연준이 이미 피벗 단계로 들어갔다. 이미 긴축을 선언했고 유동성을 푸는 걸로 봐서 금리 인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대세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연준의 FOMC 다음에는 항상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거나 점도표라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해놓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런 요소를 조심하겠다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그거는 올랐던 자산군 가격이 다시 급락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의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안전하게만 가준다면 이제 시장은 아마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점이냐? 왜냐하면 또 떨어질까봐 지금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는 가격 투자가 아니라 이제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인덱스 지수 추종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일단 그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요 사항을 좀 주목해 봐 주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단기 유동성 부족 때문에 지난 몇 달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단기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아마 중순경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세계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거론되는 비트코인 가격 리스크로는 스트래티지 같이 지금같이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큰 기업은 MSCI 지표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퇴출이 되면 이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간에 MSCI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패시브 펀드 같은 데서 의무적으로 이 스트레치 주식을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퇴출된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88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 유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들을 해요. 네. 이게 굉장한 악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주목해 봐주시고 그러게 근본적으로는 앞으로의 거시경제 흐름이 인플레이션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난지 여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가격 리스트는 비트코인에 들어왔던 자본이 이더리움과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중이 하락하는지 여부 등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트코인 만약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비트코인 그 상승장 이후에 찾아오는 그 알트코인의 불장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네, 뭐 리플이냐, 이더리움이냐, 비트코인이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덱스 추종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데 한 표를 던집니다. 이건 뭐 우리 워렌 버핏이 내기를 통해서도 증명한 건데,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S&P 500이 가장 수익률이 좋듯이 암호화폐 시장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투자금을 갖고 있다면 그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 57, 이더리움 12, XRP 5, 나머지 26%를 기타 알트코인 이렇게 담아서 적립식 장기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나는 좀 색다른 방법을 택하고 보시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이걸 권해드립니다. 올해 들어와서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은의 가격 상승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은의 상승률이 연 100%, 금이 한 63%, 그래서 다른 자산군보다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는데, 문제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게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 가격 같은 게 계속 소수분이 없는 이유가 지난 5년 동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모자라서 시중의 재고가 감소되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도 넘는 건데 그게 주로 태양광 판넬이나 전기차 그리고 고급 5G 제품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금과 은 가격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규제해 왔어요. 게다가 은은 JP모건 같은 은행이
매집을 하면서 스푸핑이라는 불법 수단으로 가격을 끝까지 누르면서 아주 최소한의 가격에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러한 규제나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이제 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제는 현물 인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99% 이상이 롤러버 됐었는데 이제는 현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인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선물 시장에 있는 현물을 내주는 거를 미국 정부나 JP모건 같은 데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가격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을, 특히 은을 좀 더 담으시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